이제 앞 시간 거 계속 연결해서 합시다. 사실 딱 20분에 자를 생각 아니었는데 밖에서 그 구청에서 오는 것 때문에 사인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사인하러 간다고. 불쌍해요. 이 건물만 해도 30몇 개 교실인데 본장 혼자 돌아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수업 중에 미안하다 인사하고 사인 받고 매일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할 일 아니겠죠. 자, 이제 우리 단기매매 증권 가지고 취득하고 첫 번째 평가한 걸 우리 앞 시간에 했는데, 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자 우리 회사가 이 단기매매 증권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해놓고 X 2년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볼게요. 그럼 X 2년도 기말에도 당연히 공정가액을 우리가 확인해서 외부 이용 이해관계자한테 이 공정가액으로 보여줘야 될 건데, 자 이때 공정가액이 자 예를 들어서 1,1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말에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 그럼 우린 전기말에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의 금액을 150만 원으로 맞춰뒀죠. 그럼 장부에는 150만 원이 되어 있을 건데 120이던 걸 30만 원 높여서 150 만들어 뒀는데, 이걸 오늘 X2년도 기말에는 얘를 110만 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110만 원으로. 그럼 우리는 자 단기매매 증권 150만 원을 110만 원으로 바꿀 거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40만 원을 줄여주면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은 1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이제 단기매매 증권을 줄인 이유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해서 4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이익이든 평가손실이든 미실현 부유 손익이지만 지금 즉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얘도 처리를 할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X3년도에 처분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처분할 때의 가격이 주당 1,500원. 그런데 처분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자, 그럼 우리가 처분이라는 걸 하는 건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건데, 그 모든이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은 반대쪽에 써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게 되면 우린 첫 번째 처분의 시작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을 가지고 보면 처분했을 때 장부에 적혀 있는 게 전기말에 평가했던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전기말에 1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우리 단기매매 증권 계정 과목은 일단 다 지웠고, 또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다른 계정 과목이 있는지 봤는데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X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끝나버린 거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도 X2년도에 기말 평가할 때에 정리하고 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단기매매 증권 얘만 남아 있었으니까 이것만 지우면 단기매매 증권의 흔적을 다 지우게 되겠죠. 그럼 제거 다 끝났으면 이제 내가 받는 돈을 쓸 건데,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110만 원 적혀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우고 150만 원 받았으니까 40만 원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처분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가 4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죄송해요. 10만 원이 더 들어가면, 자, 우리는 4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이 수수료 주고 나니까 30만 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처분 시 지출되는 비용은 얘는 우리 자산 처분 손익에 가감할 거예요. 자, 죄송해요. 처분은 자산 처분 시 지출되는 비용들은 얘 처분 장부에 지우거나 뭔가를 없애면서 이익 봤다면 이익 본 돈을 줄일 거고, 손해 봤다면 그 돈만큼 더 손해 봤다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 이익 본 줄 알았는데 우리는 10만 원 수수료 주고 나니까 30만 원 이익 봤다라고 장부에 기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이번엔 처분 이익이다. 이젠 실제로 일어난 거죠.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 활동일 리가 없으니까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과거에 제가 강조했던 게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고,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었고, 또 단기 매매 증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하든 처분을 하든 얘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앞에 이전 교재에서 봤던 거예요. 그럼 지금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볼게요. 자, 얘만 좀 복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위에 앞에 먼저 했던 문제하고 똑같이 우린 1000주의 주식을 사면서 시가가 1200원이고 주당 취득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130만 원이다라는 건 당연히 똑같을 거고, 이걸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특별한 단기 보유 목적의 의사 표현이 안 적혀 있으면 투자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차이점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던 거는 얘는 유일하게 이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들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장부에 130만 원이다라고 적어뒀는데 X1년도 기말, 자 이때 공정 가액을 봤더니 한 주당 1,500원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럼 어떤 유가 증권이든 간에 우리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유가 증권이라면 외부 이용자에게는 공정가액으로 이 자산의 금액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공정가액이 150만 원인데 내 장부에는 지금 현재 13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20만 원을 더 높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을 20만 원을 높여서 150만 원으로 만들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얘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평가나 이런 것들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했는데 미실현 보유 손익을 모아두는 곳은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에 자본으로 분류해 둔다는 거예요. 자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한 거는 실제로 안 일어난 거고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는 확실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분류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언제 팔지 알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분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다가 자, X2년도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가액이 한 주당 1,1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외부 이용자 이해관계자들한테 11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평가하는 목적은 이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을 기말 공정가액으로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110만 원으로 보여줄 건데 내 장부에는 전기말에 150만 원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130이었는데 20만 원 높여서 만들어 뒀죠. 그럼 이 150만 원짜리를 110만 원으로 하기 위해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40만 원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4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 손해봤다라는 건 알겠죠? 지금 평가한 금액은.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취득했던 금액이 얼마죠? 그렇죠. 130이죠. 그럼 130만 원인데 뭐 지금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3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공정가액이 110만 원이라면 20만 원 내렸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20만 원 오르고 40만 원 내렸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오랫동안 2년간 가지고 있었던 주식 가지고 너 올랐니 내렸니 그랬을 때 내가 20만 원 오르고 40만 원 내렸어. 그럼 저보고 너 바보니 결론적으로 20만 원 내렸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한테는 그냥 20만 원 내린 사건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과거 올랐을 때 적어뒀던 이 평가 이익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 내가 반대에 안 써주면 얘는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워주기 위해서 우린 지금 40만 원 손해봤으면 20만 원 이익 본 적 있는 걸 확인해서 얘를 먼저 우선 상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만 원 이익 본 게 있네. 지금 40만 원 손해봤는데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20만 원 먼저 지워주고 얘는 지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 이런 행동했던 거 비슷한 거래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본할 때 자본의 우선 상계라고 하면서 주식 발행하면서 이익 보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 또 감자하면서도 우리 이익 본 게 있는지 아니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보면 이익 본 게 있는지 또 자기 주식 처분할 때도 그랬었죠. 자, 자본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 유가증권이든 뭐든 자본으로 처리되는 애가 우리한테서 없어졌을 때에 내 장부에서도 얘네들은 다 제거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다 적어만 주면 내 장부에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상계를 할 거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 취득 시점에 발생했던 가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장부에 130 샀는데 22이익이다라고 장부에 남아있고 X2년도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얘만 남아있겠죠. 이익은 지웠잖아. 반대에 써서.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130에 샀는데 20만원 손해봤다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부터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거예요. 제가 그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비용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좀 잘 써요. 그 이야기 할 때는 비용 처리한 건 내 거 아니야. 수익 처리한 건 내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건데 단기매매 증권은 그런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의 금액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사올 때부터 수익 비용을 인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올 때 취득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버렸고 평가할 때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얘도 당연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겠죠. 자, 그럼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해요. 한 주당 앞에 얼마에 팔았죠? 1,500원에. 그리고 처분 수수료가 10만원 들어간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봤을 때에 자,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여러분이 130에 120짜리인데 수수료 10만원 주고 130에 사서 그리고 얘를 150만원에 팔 건데 수수료 10만원 든다면 난 얼마 손익이 나올까요? 자, 우린 지금 130에 산 건데 150에 팔았지만 수수료 빼면 140이니까 10만원 이익이죠.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결론은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을 해보면 자 장부에 있는 모든 흔적을 지울 거예요.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 계정 과목을 지울 거면 나는 이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을 전기 말에 110만 원이다라고 적어뒀었어요. 맞춰뒀겠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10만 원을 지워주고 또 매도 가능 증권하고 관계 있는 관계 계정이 있나 봤더니 자산부채 자본 중에 지금 얘가 남아있죠. 과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썼던 걸 차변에 써서 20만 원을 다 지워줘서 장부에 잔액이 없을 건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얘는 정기 말에 장부에 기록해뒀기 때문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이제 파니까 처분하는 거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대변에다가 20만 원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한 개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받는 돈 쓸 건데 연금으로 우리가 지금 주당 1,500원에 팔았으니까 150만 원을 받고 그런데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럼 우린 대변에 차이 나는 금액 이 1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죄송해요. 처분 이익이라는 이번에 판 거니까 계정 과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실현 보유 손익이 아니에요. 실현된 거야. 그래서 수익 비용으로 얘는 이익 봤으니까 수익 처리할 건데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잠시만요. 아무도 화면 안 보길래 끌라고 보고 있었어? 그래서 시끄럽게만 한 것 같아서. 자, 매도 가능 증권 얘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숙제가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오늘 숙제예요. 왜냐하면 전산세무유급은 얘를 좋아해요. 얘네들은. 자,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부터 일반적인 자산이니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그냥 원가에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죠? 그리고 기말에 평가할 땐 단기매매 증권하고 당연히 똑같이 기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주는데 그런데 평가 이익이다 평가 손실이다라는 이 계정 과목은 실제로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해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것보다는 일단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은 내가 장부에 쓰면 얘는 안 지워져요. 여러분이 직접 지워주지 않으시면 안 지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내가 장부에 썼으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팔았다면 지금 X1년도에 팔았다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 썼을 거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20만 원을 써야 매도 가능 증권이 지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고 바로 팔았다면 그런데 안 팔고 또 가지고 있었으면 올랐다가 내렸죠. 내렸으면 우리는 자산은 공정가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주고 그럼 손해봤을 때는 과거에 이익 본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본 게 있으면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래도 손해봤으면 손해봤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내가 이걸 샀을 때 지금 현재 130에 샀던 걸 110만 원이니까 20만 원 손해다라고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팔았을 때도 나는 실현된 금액은 140만 원이죠. 150에 팔았지만 10만 원 수수료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 빼고 받았다고 해서 140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현금 대변에 안 쓰고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130에 산 거를 14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처분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은 자기랑 관련된 걸 전부 다 수익 비용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수익 비용 처리를 처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은 마지막 이익이 30만 원인데 마지막에 매도 가능 증권은 마지막에 이익이 1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얘 둘이가 수익 금액이 틀리게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보면 처음 샀을 때에 비용 10만 원 했죠. 그리고 또 수익 30만 원 했죠. 또 비용 40만 원 했죠. 그리고 또 수익 30만 원 한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한 게 10만 원, 40만 원 하면 50만 원이고 비용 처리한 게 50만 원이고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 그리고 수익 처리한 게 30만 원이고 여기 3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수익 비용 얘 둘이도 순액으로 하면 10만 원 수익이다라고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언제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타이밍의 차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익 비용 처리하고 있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살 때부터 수익 비용 처리를 언제 평가든 간에 수익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결론적으로 사왔을 때와의 차이다라고 나오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 증권들의 특징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얘는 취득 원가와 차액이 평가 처분 손익으로 장부에 남을 거예요. 기록되는 방식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수익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나 처분 전 장부 가액과의 차액이 우리 손익으로 장부에 기록되는 방식이에요. 얘는
그래서 같은 때 올해 취득을 둘 다 해서 올해 팔면 둘이 결론의 차이는 별로 나질 않아요. 뭐 취득 수수로 해서 차이가 나겠지만, 하지만 그의 그 이익으로 남거나 손실로 남는 건 똑같을 건데, 그런데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타이밍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매도 가능 증권 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제가 X1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걸 1000주를 한 주당 1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자, 대변에 이렇게 돈을 줬을 건데, 자, X1년도 기말에 봤더니 이 공정가액이 한 주당 800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그럼 1000주니까 우리는 80만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원을 내릴 거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랬다가 X2년도 기말에 봤더니 얘가 한 주당 900원으로 상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만원이 올랐죠? 전기말에 80만원이었는데 단기말에 90만원이면 10만원 매도 가능 증권을 높여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야 되면 항상 과거에 손해본 게 남아있는지 봤는데 손해본 게 있네. 그럼 내 장부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을 지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원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하고 기말 공정가액의 차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10만원이. 취득했을 때하고 차이가 남게 되겠죠. 그럼 얘를 처분을 하는데 주당 1200원으로 처분을 하면 우리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써줄게 90만원일 거고, 그리고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원 남아 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장부에 있던 기록이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20만원 썼던 거 전기말에 10만원 줄였고 지금 마저 줄여야 평가 손실 20만원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차변에 돈을 120만원 받으면 나머지 차이 나는 이 20만원만큼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 번씩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분계만 덜컹 보면 왜 대변인데 손실도 있고 이익이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지워주려고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왜 이 결과가 나오냐면 방금 제가 장부에 치운다고 했을 때 이걸 썼죠. 그죠? 방금 장부에 치우는 작업이 먼저 끝났다고 했을 때가 이 금액을 썼는데 이렇게 대변에 나가는 금액이 취득 원가인 100만원인 거예요.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대변에 100만원 내보내면서 지금 판금액 120 받으니까 20만원 차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로 앞에 했던 이 문제도 보면
매도 가능 증권 110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걸 쓴 게 우리 지운 거였는데 얘 둘이 합이 130이잖아요. 우리가 지웠다고 말하는 그 금액이 딱 취득원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인데 그 이유가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매도 가능 증권 취득 평가 처분.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는 일반 전표에 등장할 거고 취득하고 처분은 그리고 평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결산할 때 등장을 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유가증권을 취득, 처분, 평가할 때 단기매매 증권인지 매도 가능 증권인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걸 파악해야 취득할 때부터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할지 안 할지를 구분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이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처분한 걸 비교를 해서 보면 글씨가 왜 신기한 것이지? 자, 얘네들을 봤을 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900번대를 쓸 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얘는 300번대의 자본을 쓸 거예요. 근데 이 300번대는 제가 조금 표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K랩은 300번대를 쓰는데 스마프트 A는 300번대가 아니고 900번대 후반의 번호를 조금 밀어서 써요. 그래도 걔는 자본이에요. 얘 분류가 얘가 자본 우리 공부할 때 봤던 분류죠. 근데 단기매매 증권 처분은 영업 외 손익으로 900번대를 쓸 건데 이건 매도 가능 증권도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처분은 실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성격이 그리고 유가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영업활동하고는 관련 없기 때문에 성격은 둘 다 영업 외 수익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만 보면 얘만 이상한 애 같죠? 얘가 왕따인 애 같은데 사실 얘가 비정상적인 애인 거예요. 왜냐면 평가는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그죠? 손익인데 얘를 지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해야 될 걸 영업 외 손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 여러분한테 쓰고 있는 게 용어로 인지하라는 게 이론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이 글자가 그러면 우리 평가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단기매매 증권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안 보내고 그냥 수익 비용으로 보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유가증권은 그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겠네라고 오해하기 딱 좋죠. 그죠? 그래서 자 유가증권의 평가는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을 써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기말에 평가를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을 쓰는 게 맞는데, 그런데 시장성이 없다면 공정가액이라는 게 제대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원가법이라고 그냥 취득 원가 그대로 두라는 게 원가법이에요. 뭐 특이한 건 아니에요. 시장성이 있어야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건데, 시장성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얘는 지분율법을 사용할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데 너네 회사 지분율이 몇 %네? 그러면 너네 회사는 얼마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금액으로 변경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방식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말에 평가해서 보여줄 건데, 이건 유효이자 율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금액을, 개정한 금액을 얼마로 맞춰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거냐, 지금 그것들이에요. 자, 이건 질문. 유효이자율법 이 글자 우리 본 적 있나요? 자, 우리 본 적 있을까요? 시라 씨, 유현 씨, 본 적이 없어? 아니,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주시면 다음에 없다고 내가 전제하에서 설명해 줄 거고 일단 그러면 또 일단은 전제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 사채라는 거 가지고 할 때 제가 유효이자율법 글자 기억하세요라고 딱 한 번만 말했어요. 사실 그 사채를 샀을 때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하는 회사가 분류하면 이걸로 평가를 해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면 트는 작업하는 거고, 우리 나중에 사채 가면 정말 이걸로 계산한 걸로 분기까지 하고 이자도 주고 이자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안면 트자고 지금 제가 일부러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이론 지문에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그럼 맞나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 때 오인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실기에서 온통 단기매매 증권하고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만 계속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하는데, 사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합시다. 먼저 단기매매 증권만 하고 좀 이따 또 뒤에 가서 보게 교재 46페이지 자 교재 보면, 자 단기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에 그때 취득 시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데, 자 제가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금융업이나 증권거래업은 유가증권 사고 파는 건 영업비용이에요. 자기들은 이거 팔려고 사는 거고, 그죠? 발행해서 이자나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종이 아니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기간 비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출한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간에 지출이 발생한 해에 나중에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하는 취득원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그 기간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중요한 글자가 취득이죠. 취득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즉 순서대로 가면 매각하게 되면, 우리는 매각했을 때는 이 단기매매 증권은 장부가액하고 마지막 처분하기 직전의 장부금액은
올해 사왔으면 올해 취득 원가가 될 거고, 정기말에 평가했다면 정기말 평가한 금액이 단기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의 차이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자, 그리고 이번엔 매각 수수료 혹은 재비용. 이번엔 취득이 아니고 매각했을 때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이건 우리 단기매매 증권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우리 수수료나 재비용, 매각, 장부에 있던 걸 치우면서 들어가는 건 우리 그것만의 단독적인 거래도 아니고 팔았기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얘를 장부에 치우기 때문에 손해본 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별도의 계정을 안 쓰고 우리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는 거예요. 그냥 팔면서 손해본 거라는 거예요. 가산 감소한다는 건 손해봤으면 이 재비용만큼 더 손해본 거, 이익 봤으면 이익 본 돈에서 이 재비용만큼 금액을 줄여줄 거다라는 표현이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취득만 이거다. 제가 이 말만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취득만 수수료 비용, 처분은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처분 손익에 다 오고 뺄 거다. 자, 그럼 47페이지에 네모박스에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우린 단기매매 증권을 뭐 기중에 여러 번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같은 회사도 사올 때 타이밍마다 금액이 틀리겠죠. 그러면 사오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은 안 쓰니까, 그럼 우리는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만 쓸 거면 이때는 뭐 개별법이든 총평균법이든 이동평균법이든 우리 선의선출법이든 뭐든 선택을 해서 그 방법을 쓸 건데, 이걸 정해서 쓰면은 또 그 다음부터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동평균법을 써요. 일반적으로는 이동평균법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기중에 사오다가 기중에 팔 수 있잖아. 그러면 팔기 직전 것까지 평균을 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몇 주 팔았는데 하면 우리가 얼마가 대변에 지워야 될지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하기 직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이동평균법이죠. 그래서 유가증권도 이런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건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기말에 평가할 때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참고적으로 적었는데 우리는 공부했어요.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얘는 자, 이제 적어놓은 글들이 무슨 말인지 눈에 좀 잘 들어오시죠? 자,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에 관련 수익 처리인데 그냥 쓸데없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기보단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면, 단기매매 증권은 채무증권도 분류할 수 있고 주식도 분류할 수 있죠. 그럼 채권인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돈 빌려준 거니까 이자 받을 거예요. 그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처리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식을 단기매매 증권 분류했으면 배당 받을 거잖아. 그럼 지분증권에 대한 거는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걸 적어놨어요. 왜 적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적어놓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본하고 나서 주식 발행한 회사와 주식 발행한 회사가 배당하고 그걸 취득한 회사가 또 배당 받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그걸 전부 다 비교하면서 저하고 뒤에서 볼 거니까 얘는 나중 뒤쪽에서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것들 있죠. 얘네들은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미수수익이다 이런 거 처리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알고 갑시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63페이지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